보면 그런 얘기들이 운송 보면 운송은 옮기는 거고 운송이는 옮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겠지. 그지? 계약이라는 건 뭐야? 약속이잖아.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계약인데 그 계약 관계에서는 생기는 게 뭐야? 권리관계, 의무관계야. 예를 들어 채권 계약인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운송해주면 돈을 줄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에 갔어. 커피숍에 가면 나는 채권 계약을 맺는 건데 내가 돈을 주면 걔는 나한테 뭘 줘야 돼? 커피를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을 준 사람은 커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 커피숍 주인은 뭐야? 커피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돈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 채권계약의 기본 특징은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거야. 약속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채권관계가 완성되고 나면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권리관계, 의무관계 사라져. 그럼 운송계약도 마찬가지겠지. 물건을 맡긴 애가 있어. 그지? 물건을 맡긴 애가 있는데 그 맡긴 애는 뭘 줘야 될까? 어떤 의무가 있을까? 물건을 맡긴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리고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은 뭘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안전한 운송. 아니, 많이 똑똑했어 너. 헐 대박. 그리고 그럼 운송인은 뭐야? 뭘 해줘야 돼? 어떤 권리가 어떤 의무가 있어? 안전한 운송 그리고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어? 그때 보수 돈을 요구해서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계약이 합리적으로 끝나고 나면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사라진 게 채권계약이야.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옮기던 물건이 파손됐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안전한 운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운송인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면 이 운송 과정에서 누구의 문제인지를 따져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운송계약에서는 운송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모든 물건이 배달되고 나면 그게 이제 운송계약 끝나는 거야. 그게 큰 룰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상, 해상 이런 게 있고 육상 운송인이란 육상이나 호천이나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도 운송에 들어. 여객 운송이잖아. 여객 운송을 영업하는 자를 얘기해. 그러면 철도는 뭐야? 육상 영업이잖아. 그지? 육상 운송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면 안전하게 정해진 시간에 데려다 주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계약 속에 안전한 것도 들어가지만 철도는 안전한 것도 들어가지만 시간이 있잖아. 그지?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적어놨잖아. 야, 그 버스는 안 적어놨잖아. 약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차는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지? 언제 도착한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운송인이 꼭 해줘야 되는 의무에 들어가는 거야. 안전한 운송 플러스 약속 시간 지키기. 그래서 지연 운송이 되면 사람이 운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야. 그 지연 배상금이 나오잖아. 그거야. 그래서 이제 운송계약은 안전한 운송이 첫 번째 조건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부가적인 요소들이 붙을 수도 있다고. 운송하는 운송기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운송하는 그렇게 움직이네. 차인지 아니면 기차인지 아니면 비행기인지에 따라서 그 조건들이 더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항만에 대한 거 운송계약은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마지막 줄에 보면 운송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야. 도급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일을 맡기고 돈을 받는 건 도급계약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운송이라는 건 일하는 거잖아. 뭔가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도급계약이야.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도급계약.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화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 그럼 그 도급계약이야? 그 도급계약이지. 내가 누구한테 시계를 고쳐달라고 했어. 그 도급계약이야? 도급계약이지.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커피를 달라고 했어. 그건 도급계약이 아니잖아. 내가 걔한테 물건을 받는 거잖아.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거고 도급계약은 내가 뭔가를 걔한테 시키고 그러니까 노동을 시키고 그 결과에 대한 돈을 주는 게 도급계약이야. 그래서 운송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본대. 그러니까 미천을 들이지 않고 그지? 걔한테 주는 건 없지만 걔가 요구하는 걸 해주니까 도급계약이 맞겠다. 그지?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운송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뭐 도급계약 종류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물건 운송은 물건을 운송할 때 이제 운송계약 중에 물건 운송도 있고 사람 운송도 있고 강아지 운송은 강아지는 뭐겠냐? 물건이야. 물건에 들어가거든. 우리나라의 그 재산 민법상 강아지는 동물은 재산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건 운송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의 운송하는 거랑 물건 운송하는 거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지? 서신 운송도 일단 물건의 운송이랑 똑같은 거잖아. 내가 보낸 편지가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겠네. 물건 운송이랑 사람 운송. 그래서 물건 운송 계약은 당사자는 운송을 위탁하는 송하인 누구야?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 내가 가서 택배 회사에 가가지고 물건을 맡기는 거야. 이거 어디 배달해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송하인이야. 그러면 운송인은 뭐야? 택배 회사가 운송인인 거야. 그래서 송하인은 그 운송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엄마가 나한테 택배를 붙여달라고 시켰어. 그러면 내가 송하인이야. 근데 택배 주인은 누구야? 엄마잖아. 그러니까 꼭 송하인은 운송물의 주인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예를 좀 대입시켜 보면 조금 쉬울 수도 있겠다, 그지? 그래서 송하인은 운송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운송 주선을 위탁하는 경우에 운송 주선을 위탁한다는 건 뭐야? 운송을 해달라고 맡기는 거지. 그래? 운송 주선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 주선인이 송하인이 된대.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것 좀 옮겨주세요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운송 주선인이고 운송인이 있다면 네가 송하인이야. 내가 운송 주선인이고 네가 운송인이야. 그러면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네가 송하인이고 내가 운송인이고 응? 오케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뭐야? 운송인이고 나는 송하인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결론적으로 세 사람 관계에서는 송하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인데 예를 들어서 운송주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송주선인의 입장과 그 운송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이라고. 이거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지? 물건을 맡긴 사람은 무조건 송하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물건을 맡긴 송하인이 운송물의 꼭 주인일 필요는 없대잖아. 그러면 운송주선인도 송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냐? 미친 듯이 이상한 단어가 많이 나와. 그지? 나도 내가 얘기해놓고 막 헷갈린다. 그러니까 택배를 맡긴 사람이 첫 번째 송하인이야. 맡긴 사람. 그리고 택배를 맡겼는데 그 택배사는 차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가 있는 애를 불렀대. 그러면 택배사는 운송주선인이고 그 택배를 옮겨줬던 트럭기사는 운송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관계에서 운송인은 예를 들어 세 사람의 관계에서 그 송하인 먼저 물건을 준 사람과 실은 사람과 송하인과 운송주선인 사이에는 송하인은 물건 맡긴 사람이 송하인이고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이야. 그런데 운송주선인과 택배 아저씨, 운송인 사이에서는 누가 운송인이냐면 택배 아저씨가 운송인이고 운송주선인은 송하인이라는 거야. 물건을 걷다 실었잖아. 그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물건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고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운송주선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송하인이 된다. 이렇게 되죠. 도착지에 운송물이 인도받은 수하인은 뭐야? 물건 받는 사람 수하인이라고 해. 실은 사람 송하인, 받는 사람 수하인. 그래서 수하인은 수수라는 화물상한 증 소지인. 네, 화물상. 이게 우리가 그 KTX 택배 붙여봤냐? KTX 택배를 붙이면 가가지고 이게 달라 그래. 문자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야. 네가 화물 이거를 수취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야. 증명서야. 그래서 이게 화물 상한증 소지인이래잖아. 화물 상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맞느냐. 근데 이게 얘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넘어가자. 송하인의 의무, 운송인은 무슨 의무를 가질까? 운송 의무를 가지겠지. 그지? 어떤 권리를 가질까? 운송을 잘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운송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또한 상법은 운송인의 운송물 보관, 처분 의무와 운송물 인도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밖에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상할증을 고발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맡기면 영수증 주잖아. 영수증이 있는 애한테만 물건을
돌려줄 수 있는 거야. 화물상환증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뭐 요즘에는 뭐 문자로 예를 들어서 집 앞에 갖다 주는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면 문자를 받아가지고 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야. 이 증명서는 꼭 종이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운송물 보관이나 처분. 그래서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해서 도착지에 인도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물건이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물건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물건처럼 관리하는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완전 이거 똑똑했다 너? 처음에는 하나도 못 알아듣더니? 그 보자.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주의 의무로서 이를 보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송화인 그리고 화물 상한증 소지인이 운송의 중지나 운송의 반환이나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에 송화인은 싫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화물 상한증 소지인 뭐 이렇게 이 운송 중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운송인은 이러한 처분이 인정됐다. 송화인은 하여금 시장 상황 등 뭐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예컨대 운송물 반환이라고 하면 현재지에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출발지로 보내는 건 반송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맡겼는데 더 이상 배송을 원하지 않아. 그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내가 받을 사람이야. 내가 택배를 주문했는데 내가 받을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중간에 중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운송인이 송화인 등의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대해서는 그 운송한 그 비용은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도 반품할 때는 무료 반품 빼고는 운송한 비용을 주잖아. 그지? 이거 그거야. 운송한 비율만큼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 때 택배비, 갈 때 택배비는 줘야 된다는 거야. 물건을 보내더라도. 그래서 그 운송물 인도 의무. 운송물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 화물상한증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상한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인도 청구권, 이 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이와 상한하지 않으면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상한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만 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의 경우에 화물상한증을 발급했는데 화물상한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만약에 물건을 준다면 그 잘못 준 거기 때문에 물어내야 될 수도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고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실제로 운송인이 운송물 인도를 청구한 자를 신뢰해서 화물상한증과 상한하지 않은 운송물을 인도하거나 은행 등의 은행 등의 보장증을 받고 화물상한증을 상한함 없이 화물상한증을 발급되어 있는데 이 상한증을 받지 않고 인도물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상간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실제로? 상한증을 실제로는 화물상한증을 발부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원래는 화물상한증 발급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상한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지 한번 보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는 수화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 받는 사람. 그리고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송화인이라는 건 뭐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지? 즉 송화인은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물건의 주인일 수도 있지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송화인이야. 그럼 송화인은 뭐야?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물건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이 같은 지위에 있는 거야. 이해되니? 야, 엄마가 택배를 시켰어. 택배를 보내라고 시켰어. 주인은 엄마야. 나는 그 택배 심부름 가는 애야. 근데 저쪽 집에 가니까 그 집 아들이 그걸 받았어. 근데 그 물건의 주인은 그 집 엄마야. 이 일이야. 그러니까 송화인이나 수화인이 꼭 그 물건의 소유자일지는 않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도착지에 도착할 때 수화인은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운송물이 도착하는 수화인은 그 인도를 청구하고 수화인의 권리는 송화인의 권리를 우선한다. 수화인, 송화. 그렇지.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의 권리보다 우선된다는 얘기는 뭐야? 이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지. 운송이 끝났으니까 수화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송화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맞냐? 송화인, 그러니까 붙이는 놈이 받는 놈한테 붙여줬잖아. 그러면 이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받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 더 위에 있는 거지. 그 얘기인데 와 대박 이 교수님 어렵게 적어놨네. 뭐 그렇다는 거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그냥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화인이 청구하면 운송물은 권리 우선한다. 그래서 운임 수화인은 운송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 대해서 운임이나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거 나 앞에서 했잖아. 운송 옮겨주면 돈 줘야지. 그지?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부터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해준 수화인은 물건을 받은 사람이잖아. 물건을 받은 사람은 물건을 운송해준 값을 줘야 돼. 예를 들어 송화인도 마찬가지겠지. 송화인도 운송해주는 값을 미리 줄 수도 있고. 이게 선불 택배, 후불 택배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거야. 둘 다 그 돈을 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그 계약의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손해배상 청구 책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송 계약의 기본은 뭐야? 안전한 운송이잖아. 근데 그 안전한 운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원인을 찾아야 돼. 누구의 책임으로 물건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붙이는 놈 때문인지 아니면 운송을 한 놈 때문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면 운송인이 자기 또는 운송 지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이나 인도나 보관,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옮겼는데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거 증명은 어때? 그 택배가 분실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옮겼는데 택배가 분실됐다 이거 아니야.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운송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지? 그래서 대부분 이럴 경우에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연착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물어줘야 돼. 근데 천재지변이나 이럴 경우에는 안 물어줘도 되지.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면 입증할 수 있으면 안 물어줘야 되는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택배 할 때 이런 문자가 오잖아. 이런 책임을 안 지려고 어디다 둘까요? 그러면 이제 책임이 글로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난 대답 안 하지. 대답하는 순간 눈앞에 있던 택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내 책임인 거야.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덕심이 뛰어나가지고 안 가져가지. 근데 간혹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 그지? 못 잡으면 택배사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예전에 나도 집에 뭘 좀 시켰는데 안 왔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랬더니 중간에 누가 이거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택배사에서 물어주는데 좀 기분이 더럽긴 하더라. 내가 숨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사진만 찍어 보내면 택배가 도착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 택배의 기본은 뭐냐면 나한테 내 손에 안겨줘야지 운송물을 전달하는 게 기본이야. 근데 요즘 택배 아저씨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관이나 운송이나 그런 것들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게 된다면 운송물을 멸실이나 훼손이나 연착하게 했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이잖아. 증명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이제 전수나 운송 주선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마찬가지로 가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고 취하면서 무가실 입증 책임, 운송인 그 입증 책임은 운송인에게 두는 거야.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었잖아.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하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의료인이 내가 이 행위를 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 입증하는 거 바뀌었잖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지? 입증 책임이 운송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손해배상 액수는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일상적으로 대량의 물건을 위탁받는 운송인은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함으로써 배상액을 어느 정도 감경하는 한편 배상액과 관련된 분쟁으로부터 운송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상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거나 연착될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인도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도착지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배송이 오잖아. 중국에서 배송했는데 그 물건이 사라졌어. 그럼 도착지의 가격에서 한대. 그리고 운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대. 그러니까 뭐 한국이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뭐 신선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팔 때랑 도착했을 때 가격이 다르냐? 도착지의 가격으로 한대. 일단 도착지 운송물의 도착지의 가격으로 한대. 뭐 보낸 곳과 도착지의 가격이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분쟁이 발생하면 도착지의 가격으로 한대. 근데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면 내가 그 물건을 산 가격으로 계산하지. 그지? 근데 여기 그러니까 뭐 여기는 법에는 운송물이 도착한 날 도착지의 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대. 그리고 연차의 경우에 배상액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연착되었을 경우에는 뭐 배상액 약설이냐? 썰이 갈린다고 돼. 첫 번째 연착의 경우에 인도한 날 가격과 실제 인도된 날 가격의 차이를 배상하고 만약에 전자가 후자보다 높은 경우에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어. 뭐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쭉 어쨌든 부서진 배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썰은 연착되었을 경우에 실제 가격. 예를 들어서 연착의 경우에 인도한 날 그리고 가격과 실제로 인도한 날 뭐 인도한 날의 가격? 실제로 인도한 날의 가격. 뭔 소리야? 보자. 그리고 밑에 보면 쭉 넘어가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만약에 운송인 여기 보면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이나 연착의 경우에 운송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운송이 있을 때는 운송인이 모두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송인의 문제로 차가 뒤집혔다든지 아니면 냉동 운송이었는데 냉장고가 고장났다든지 뭐 이따위 짓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안 가서 썩었다든지 이런 운송인의 100% 책임이잖아. 그럴 경우에 운송인이 다 책임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뭐 상당히 그거 넘어가자. 그리고 곡가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곡가물에 대한 특식. 곡가물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가 부탁 곡가물에 대해서는 송화인은 운송을 위탁할 때 종류와 가액을 꼭 명시해야 돼. 그래서 우리 택배 붙일 때 뭐 적잖아. 뭐예요? 금액은 얼마가 돼요? 그래서 뭐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 넣으라고 그래. 자, 왜냐면 50만 원 넘으면 그 우체국에서 보상 못 해준다는 거야. 보험을 넣어놓은 거기서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그걸 만약에 해놓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보면 그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한해서 봐봐.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적지 않았다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래서 이는 운송물이 고가임을 미리 알리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고가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돈이 비쌀수록 조심해서 옮길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택배 같은 경우 붙일 때 뭐 얼마짜리예요? 뭐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저기 편의점 택배는 그렇게 하잖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클릭하잖아. 그 클릭 안 하면 안 넘어가. 편의점 택배 한 번도 안 붙여봤니? 고가품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클릭 안 하면 안 넘어간다고. 자기들은 못 해주겠다는 거야. 비싼 건 배송 안 한다는 거야. 비싼 거는 1,5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3,000원 받아서 옮기다가 멸실대가 잘못되면 그걸 물어줄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밑에 두 번째는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인은 보통물로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래. 근데 뭐
보통 물로 책임지지 않는다. 가액 산정 어렵고 고가물이 뭐 쭉 넘어가서 그래서 전부 다 적는 거야. 고가물이든 일반물이든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뭘로 물어줄 건데 안에 돌로 넣고 컴퓨터 2개 넣어놨다고 돌로 물어줘야 돼? 컴퓨터로 물어줘야 돼?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가격으로 물어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주문할 때는 그거를 체크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홈쇼핑에서 물건을 거래한 내역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 가격이 나오지만 내가 일반인에게 뭔가를 붙일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풀어보는 순간 그게 범죄잖아. 그렇게 되면 풀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명확하게 이거예요 해놓지 않으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택배나 이런 거 붙일 때 그거 체크 안 하면 그 전산 같은 건 안 넘어가는 거야. 그걸 체크해야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될 수 있다. 오케이, 보자. 고가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상법은 다수의 운송물을 처리하는데 운송인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두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별 사유나 특별 소멸 사유나 단기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있대. 보자. 뭐 있는가? 특별 소멸 사유.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 또는 화물 상한 수화인 누구야? 물건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화물 상한 측 소지는 뭐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화물 상한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돈을 이렇게 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운송물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누구에게 통지해야 돼? 발송한 사람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훼손됐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2주. 통상적으로 한 2주지? 그러니까 홈쇼핑의 반품 기간이랑 비슷한 거야. 홈쇼핑은 원칙적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2주인데 운송해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2주인데 홈쇼핑은 온라인 상거래는 한 달이지. 그러면 이거지. 물건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훼손됐다면 2주. 근데 물건의 작동에 이상이 있어서 물건 자체가 이상이 있는 거라면 온라인 상거래 이거 나 한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계약할 당시에 공지에 15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러면 그 15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홈쇼핑 물건 살 때 잘 봐야 돼. 원래 통상적으로 온라인 그 상거래는 한 달인데 그게 이제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름 이렇게 잡혀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나 저번에 그 버버리 그 패딩을 하나 샀는데 얇은 거 하나 샀는데 좀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고민을 막 했지. 조금만 고민해보고 조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지고 20일 정도 됐어. 마음에 안 들더라. 보내야겠다. 반품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2주 이내에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결국 우리 어머니가 그냥 습득하셨지. 우리 어머니 뭐라 했냐면 네가 처음부터 이걸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입혀봤으면 네가 혼자 다 먹으려다가 배탈 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엄마한테 뺏겼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는 2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경우에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단기 소멸 사유는 예를 들어서 단기 소멸 시효는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소멸 시효라는 건 뭐냐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수화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어? 물건에 대한 이렇게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물건 받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얘기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 멸실, 훼손 1년 안에 꼭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상사시효 5년.
넘어가자.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외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어. 양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채무불이행인데 그 불법행위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외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양자의 책. 불법행위가 되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키. 야 이건 좀 찾아봐야겠다. 채무불이행인데 채권계약이니까 내가 물건을 옮기고 불법이라는 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잖아.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생기는 건데 누구를 때린다든지 쳐 때린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중간에서 물건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은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며 특히 전자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한 상법상 특징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양자는 병정하고 어쨌든 불법행위 책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쟤 지금 뭐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듣고 있지? 오케이 보자. 니 똑똑해졌잖아. 그리고 운송인의 권리. 운송인은 뭐야? 물건을 옮긴 사람의 권리야. 물건을 옮긴 사람은 도대체 뭘 요구할 수 있냐? 생각해보고 뭘 요구할 수 있어? 물건을 옮긴 사람은 뭘 요구하게? 또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송인은 운송인의 권리, 운송물 인도 청구권.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아도 운송계약을 성립하나 운송계약상 채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운송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송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돈을 운송해주고 나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체국 택배를 계약하잖아. 미리 아직 맡기지 않았는데 계약 관계가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운송인은 나에게 와서 뭘 달라고 할 수 있어?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일단 물건을 받으면 운송을 해주고 나서 운송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지. 예를 들어 선불이냐 후불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불일 경우에는 먼저 줘야 되고 후불일 경우에 나중에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 예를 들어서 미리 물건을 주기 전에 계약을 미리 하고 물건을 나중에 주기로 되어 있었다면, 미리 예약을 걸어놓은 상황이라면 나중에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명세서 교부 청구권. 송화인은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화물명세서는 뭐야? 화물명세서는 이 화물이 어떤 건지 표시하는 내용이잖아. 설명서잖아. 그래서 운송물의 종류나 중량이나 용량이나 포장 종류, 개수 이런 것들, 도착지, 우리가 택배 영수증을 화물명세서라고 하는 거야. 그지? 도착지, 수령인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는 거. 수령인의 주소 이런 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보면 택배 영수증 있잖아. 그거야. 택배 영수증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주소, 그리고 운임과 그 성금 또는 착금. 성금 뭐야? 먼저 주느냐 운임을 나중에 도착하면 주느냐, 그거를 규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화물 명세서의 작성과 작성 연원을 기재해서 송화인의 기명 날인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언제 붙였냐는 거기서 도장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해, 트럭으로 뭔가를 옮기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화물 명세서를 쓸 때 개인은 가서 그 택배 영수증을 묻히지만 트럭을 모는 아저씨들은 그 화물을 받아가지고 화물 영수증 쓸 거 아니야. 며칠 날 그걸 했다 이런 것도 쓸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밑에다가 사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계약서는 유가증권도 아닌 증거증권. 유가증권은 뭐야? 값어치가 있는 종이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야. 근데 증거증권은 뭐야? 이게 이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즉 서류래. 그게 뭐 의미가 있어? 송화인은 화물명세서를 허위로 부정하게 작성할 경우에는 송화인의 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송화인, 물건을 실는 사람이 만약에 이 물건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명세를 제대로 그러니까
적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내용물을 알매도 불구하고 했다 이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허위로 기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운송인의 악의. 운송인이 잘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운임과 비용 청구권. 예를 들어서 이제 운임은 통상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는 보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운송계약이 정해질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상인으로서 당연히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게에 따라서 운송하는 거라면 적혀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없는 거라면 한 건당 얼마, 한 트럭당 얼마 이렇게 된다면 지들이 계약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표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들이 계약하기 나름인 거지. 그래서 상법은 운송물이 멸시되는 경우 운임에 관해서 다음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전부 멸시되냐 일부 멸시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이런데 보자. 첫 번째,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화인은 맡기는 사람이 책임 없이 멸실되었을 때는 운송인이 책임지는 게 맞지. 특히 운임은 당연히 청구하지 못하는 게 맞고 여기는 운임이나 비용 청구권이잖아. 운임은 당연히 청구하지 못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 그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건이 전부 멸실됐을 경우에 운송인에 의해서 전부 멸실됐을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거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거. 어디? 도착지에 뭐라고 했어? 가격대로.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가 멸실됐을 경우에는 그 일부 멸실에 대해서 쪼개서 물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가 멸실되면 그게 전체 사용이 안 되는 거면 전체를 물어줘야 되는 거고 일부가 멸실되면 일부만 물어주면 이렇게 물건이 완성되는 거면 그냥 일부만 물어주면 되는 거야. 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화인 송화인 맡기는 사람의 책임 없이 예를 들어 내가 냉동 택배를 시켰어. 분명히 맡길 때 냉동이라 했거든? 냉동차에 싣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냉동차에 싣고 가지 않아서 어떻게 돼? 다 녹아가지고 물건이 멸실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줘야지. 근데 이제 일부만 멸실됐다면 일부 멸실이 그걸 떼내가지고 그 다른 걸로 해놓으면 그게 물건이 완벽해지면 일부만 갚아도 되는데 일부가 멸실됨으로 인해서 옆에 것들도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건 일부 멸실이 아니라 전부 멸실인 거지. 뭐 이렇게 뭐 나누기도 좀 그래. 그리고 보자. 첫 번째,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은 이미 그 운임의 전부 일부를 받을 때까지 이를 반환하여야 된다. 그러나 임의규정 한번 넘어가서 운송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화인의 가실에 멸실한 경우에 운송인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대잖아.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화인의 가실로 만약에 얘가 냉동 택배인데 냉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물건이 가다가 상해버렸어. 그럼 운송인은 아무 책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송화인의 잘못으로. 송화인 맡긴 사람 냉동 택배인데 냉동이라고 얘기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닫아 썩어버렸어. 그러면 운송한 사람 몰랐잖아. 그렇게 되면 걔는 돈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손해배상 책임도 없고 그 얘기고. 쉽네. 그지? 운송인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아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할 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송 비용 말고 중간에 뭐 들어가는 돈이 있었어.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국제 택배 이런 거 시키면 오다가 그람수가 약간 초과하거나 이러면 실제 했던 거랑 그 들어온 통관 절차에서 그람수가 넘어가면 돈을 더 달라고 한단 말이야. 아니면 저기에다가 어디 세관에 잡아두거나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세외에서 물건을 배송시킬 때는 딱 맞게 시키면 안 돼. 그게 오버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세관에 잡히거나 아니면 세관 가서 돈 주고 찾아와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송인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통관 비용, 창고 보관료, 물건을 누군가가 찾아가지 않았어. 그래서 만약에 창고에 보관했다면 보관료도 나중에 찾으러 온 사람한테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유치권, 공탁권, 경매권이라는 게 있는데 유치권은 뭐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공탁권은 뭐야? 뭐에 맡기는 거야. 그지? 나라에 맡기는 거야. 공공적인 곳에 맡기는 거야. 그리고 경매권은 뭐야? 파는 거야. 그래서 운송인에게 운송주선인과 동일한 유치권이 있대. 운송주선인과 동일한 유치권. 운송주선인.
물건 예를 들어서 물건 운송 비용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후불 택배였어. 그런데 택배비를 안 주면 주겠니? 운임을 먼저 받았다면 상관없겠지만 운임을 나중에 받는 거였다면 운송인이든 운송주선인이든 택배 비용, 돈, 운송비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안 주는 게 원칙이지. 그지? 그래서 운송인의 운임 또는 송화인을 위한 체당금, 선대금에 관해서도 운송물은 유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 운송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그걸 받는 사람이 그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운송인에게 상사매매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유사한 공탁이나 경매,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은 누구야? 매수인은? 사는 사람? 그렇지. 그래서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바와 같이 공탁이나 경매권 인정된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운송인은 수화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 수화인은 알 수가 없대. 수화인 누구야? 송화인은 예를 들어서 실는 사람이잖아. 수화인은 받는 사람인데 그 운송을 갔는데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 주소지에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버려? 그럴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대. 근데 이 공탁 뭐 반품하면 되는데, 반송하면 되는데 공탁 같은 경우는 반송하기도 좀 쉽지 않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공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경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경우에 운송인은 송화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놓고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처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먼저 붙인 놈한테.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여기다 맡겨놨으니 물건 받을 놈을 찾던지, 만약에 물건 받을 놈을 못 찾겠으면 이거 경매로 넘기겠다 이렇게 통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기간까지 안 오면 그거 하면 돼. 경매로 넘기면 된다고. 그런 거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뭐 택배 이런 건 아닐 거고, 트럭으로 뭐 실어나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닐까 싶다. 뭐 큰 그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분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하는 거고, 두 번째, 수화인은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둘째, 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탁이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치? 공탁 맡겨놓는 거야. 공공기관에 맡겨놓는 거고, 공적인 곳에 맡겨놓는 거고, 경매는 일정 기간 맡겨놨는데 얘가 안 찾아가면 파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경우에 수화인 누구야? 받는 사람, 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했대. 첫 번째는 뭐였어? 수화인이 누군지 몰라. 두 번째는 뭐야? 수화인이 수령을 거부했대. 그럴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운송인의 채권 소멸시효라는 거 뭐야? 내가 예를 들어 채권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 운송인 누구야? 운송해 준 사람이잖아. 운송인에 걸리는 뭐가 있어? 채권 계약에서 채무와 관련해서 운송인에 걸리는 뭐야? 뭘 요구할 수 있냐? 돈을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옮겨주고 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야. 선불이 아니고 후불이었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야.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매매에서는 5년이고, 돈 같은 경우, 돈이나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어. 1년이야. 사장님은 외상술값은 1년 안에 받아야 돼. 그리고 숙박비도 1년인가? 숙박비도 1년이고, 알바비는 3년이다. 3년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뭐 소멸시효는 중간에 이거 아니야 라고 내가 한번 터치하면 그걸로 소멸시효 또 다시 시작해. 야 갚아 이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근데 뭐 그냥 근로복지공단이 얘기한 게 제일 빠르지 않냐? 추적수가 원래 안 주려고 했던 놈들은 안 줘.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1년이 지나가 놓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운송인이 자기가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화물상환증은 내가 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래. 화물상환증 말고 화물명세서는 뭐라고 누가 하는 거야? 송화인이 실을 때 하는 거고,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물건을 받았다고 주는 증명서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고, 그 소지인은 운송물 인도 소지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그 소지인 A 운송물 인도 청구를 표창하는 유가 증거. 그러니까 뭐 운송물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화물상하증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해서 실린 사람의 청구에 의해서 운송인이 발행하고, 그러니까 운송물의 종류나 중량이나 용적이나, 잠시만, 화물상하증? 아, 그치, 이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화물 명세서는 내가 실을 때 이러한 물건이라는 거고, 화물 화물 상한증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실었는데 내가 물건을 실었다는 증명서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면 된다는 거지. 저 밖에 누구니? 저기서 뭐 하는 걸까? 모자를 쓰고 있네. 응? 담배 피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지? 화물 명세서는 실을 때 어떤 물건인지 표시해 주는 거야. 화물 이거 상한증은 내가 물건을 싣고 나서 물건을 실었으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 그러면 화물 상한증을 가진 사람에게 화물을 줄 수 있는 거야? 줄 수 있는 거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화물 상한증은 송화인의 청구에서 운송인이 발행하고 화물의 종류나 중량이나 뭐 이런 것들, 도착지, 그리고 이런 것도 막 적는 거야. 성금인지 착불인지, 아까 뭐 택배용 수중에 비슷한 뭐 그런 거지. 택배용 수중하면 두 장, 예전에 2장을 썼단 말이야. 아, 기억 안 나? 2장을 써가지고 먹지에 해가지고 택배를 붙이고 나 한 장 내가 갖고 갔어. 있지? 그래야 그 증명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문자로 주잖아. 붙였다고. 그래서 화물상하증의 기재사항은 뭐 넘어가자. 그리고 효력은 화물상하증? 효력은 화물상하증은 운송물 인도 청구권, 운송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증서라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화물상하증을 교부해서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화물상하증의 효력은 뭐 다음과 같이 채권적 효력 뭐 이런 것들이 있대. 보자. 우리가 오늘 몇 페이지부터 했냐? 147? 많이 했네. 그래서 채권적 효력. 잠시만 있어봐. 이걸 다 해야 돼. 물권적 효력. 자, 채권적 효력이라는 거 뭐야? 채권은 뭐야? 채권적 효력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뭐 이거 꼭 해야 되나?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화물상하증의 소지인은 송해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잠시만. 물권적 효력. 야, 이건 넘어가자.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순차배송이 나오는데, 순차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연결해서 배송하는 것들을 순차배송이라고 하지. 그래서 순차배송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그래서 구간마다 책임을 지는 거야? 어떻게 지는 걸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수인의 운송이 각각 독립하여 구간별로 운송 인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구간별로 쪼개진 거잖아. 그러니까 쪼개진 그 공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한 운송인이 전 구간을 운송하는 걸 인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시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만 계약의 당사자하고 여타의 운송인은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쪼개서 배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별로 책임지면 되는 거고, 전체를 하겠다고 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맡긴 거라면 물건 실은 사람과 그 전체를 다 배송하겠다고 계약한 그 사람 사이의 계약이잖아. 그지? 그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그 사람 사이에서 그 실은 사람은 전체 배송해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뭐 이렇게 옮겨야 되는 뭐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줬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일을 시킨 사람들이잖아. 도급계약, 다른 도급계약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단 물어주고 나는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네 대신 물어줬으니 네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전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구역별로 책임을 지냐. 그러면 송하인의 입장에서 어떤 게 좋겠냐. 송하인의 입장에서 전체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맞는 거지.
예를 들어 내 물건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A가 하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는 B가 했어요. 그럼 그 전체를 다 계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전체를 다 계약한 사람은 육상운송은 누구에게 시키고 해상운송은 누구에게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다 책임지는 거야. 근데 물건이 멸시됐을 경우에 송화인에 대해서 권리관계는 그 전체를 다 하겠다고 책임진 사람이 그냥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쪼개져 있다면 물건을 실은 사람이 일일이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운송인이 전국간을 인수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인수의 운송인의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최초의 운송인만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여타의 운송인은 이행 보조자다. 그래서 수인의 운송인이 공동으로 전국간을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에 또 동일하다. 뭐 기타 등 넘어가자. 그래서 여기 순접에서 50분이 했네. 오늘 여기까지.